네, 이제 내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갖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밝힐 예정인데요.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 앞에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자리를 갖는 건데 전해지기로는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 관련 추진 성과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의정 공백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의정 갈등 그리고 또 민생 현안들에 대한 것들도 많아서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될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지지율 반등을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개혁 과제, 그러니까 윤석열표 개혁 과제에 대한 그동안 추진 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구체화, 설명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죠. 거기다가 교육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이런 부분과 저출산 대응 부분인데 다만 이제 교육개혁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게 교육개혁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화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연금개혁 위주의 그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국회와도 약간 차이가 있고 당내 의견들도 좀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 통해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로 당장 반영은 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뒤늦은 지지율 추이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3개월 만의 기자회견인데 어떤 질문들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여야 지금 당대표 회담은 진행이 될 건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만날 용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근 이제 인사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친일적인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이 대부분들이 이제 국민과 야당 당대표에 대한 요구의 부분들이 아마 집중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4+1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네. 기간의 과정인 거죠. 연금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면서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은 국민들의 공론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간호사법 대통령이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총리가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이 정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 개혁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만약 발표를 안 하신다면 4+1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이겨먹기 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엔 정부가 거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이라는 게 지역에서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법령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의사 부분하고 첨예하게 그 직역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번 법안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연금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더 넓히는 거였죠. 지금 55년도에 연금이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됐던 안으로 가게 되면 9년뿐이 이게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늘리자라는 부분이어서 구조개혁도 더불어서 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금 개혁을 한번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야당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지 네.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과 야당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그런 거죠. 대통령의 생각만이 옳은가. 좀 그렇게 진행되면 협치는 불가능하고요. 개혁은 불가능해요. 왜? 192대 108의 구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대통령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무오류가 맞다고 말씀하시면 국민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결적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짧게 죄송합니다. 이게 야당도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모수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소득대체율과 그 보험료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같이 하냐, 같이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야당과 여당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 받았었는데 어제 퇴원을 하고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퇴원 첫 일성으로 분열 패배의 원인,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고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삼김 체제 형성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 방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적 방탄이야 뭐 여러 가지 당 대표 지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지만 당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80.5%의 지지율로 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 당선됐을 때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공간이 닫힐 가능성이 일단 당내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위험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대안 세력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특히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괄선대위원장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공천과 관련돼서는 공개적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 비판의 메시지들이 정책적인 측면에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특히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힘이 안 실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투세 관련된 것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내 확산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추구하는 중도 진영의 확장을 위한 정책 실현 이 부분은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는 본인의 이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10월 재판과 이제 당내 상황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됐건 이 대표가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연기됐던 한동훈 대표의 회담 논의도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협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 이후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수용을 했었고 네.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서 연기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복원과 협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빨리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계속 예를 들면 자기들의 의제만 강조하면 저는 그 협상은 아마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다. 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내에는 상당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내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를 밟아서 소위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들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입장도 결정하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왜 민생입법, 왜 민생정책 우리가 제안한 거 안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협상에 대한 태도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 회담의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신다면 본인이 국민과 당원에게 공약으로 얘기하셨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당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셔서 협상을 하는 것이 소위 이 앞으로의 진전과 협치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제를 놓고서는 일단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전에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었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입니까?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요. 한동훈 대표가 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증권거래소를 택한 건 아무래도 이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이 금투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는 사실 폐지라는 명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입하지 말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법안은 통과돼서 사실 시행이 예정돼 있다가 다시 한번 2022년도 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2년간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도입되는 세목인 것이지 이게 시행되는 걸 폐지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하던 것을 폐지하면 어떤 층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이런 논리를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될 때 저게 도입 목적이 있어요. 증권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시장 활성화하고 과세 합리화인데 거래시장 활성화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도입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래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그 위축에 대한 피해는 전부 다 이제 소액주주자 투자자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저 당시에도 그 김병우 의원인가 이분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거래세는 폐지를 하자. 거래세를 낮추거나. 근데 지금 거래세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세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있다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 이제 뭐 그 사모펀드의 예. 경우에는 네. 훨씬 득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입이 되면. 이런 이제 어떤 역차별 개념도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폐지가 불도입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완화든 불도입이든.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것은 저는 또 현실에 맞다. 그리고 또 과세 목적에도 맞는 것이기, 도입 목적에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마 합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당내에서 진성준 대표와의 조율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준 대표를 다시 한번 유임했잖아요. 유임하고 나서 수석 부의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대표는 당내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나는 해냈다. 이런 아마 성과를 좀 포장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부분은 분명히 같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금토세 폐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는 달리 금토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당 안에서 뭐 이게 합의가 될까요? 일단 뭐 당대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폐지라기보다는 완화 또는 유예 정도의 합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당 내부에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뭐냐면 초부사 감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주식 투자자 중에 0.9%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계속 큰 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큰 손들이 엎어놓으면 어떤 법도 예를 들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례는 아니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세형평세 문제가 분명히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줄고 있습니다만 소위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열심히 근로하는 분들의 세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는 게 소위 조세 저항을 얘기하고 주식시장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논리로 따지면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는 계속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의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국회가 입법을 했으면 그 입법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면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소위 금투세에 대한 유예이든 완화이든 합의를 보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배당세하고 이자에 대해서 다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15%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근로자의 제가 기억에 80% 이상이 면세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글쎄요. 소득이 늘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글쎄요.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금투세를 두면서 20, 30%의 과세를 매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니까 어느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론이 있다면 그 반론은 그냥 야당의 반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긍정성, 예.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제를 좀 합리화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여기까지 논의를 예.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의대정원 유예를 제시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다시 윤한 갈등이 재현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되는 그 의사 수에 관련돼서는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의사분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고 국민적 피해가 있는 입장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35년도에는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또 이런 분란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저런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거부당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일단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실에 제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대표가 제안한 거가 별도의 큰 의미가 있나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고 그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거부됐다고 해서 이런 거부된 이런 소식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부분이 일定타당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2026년도에 3,000명을 동결하자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의사들이 받아들인다는 전반적인 그 여론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정부가 몇 번 양보했거든요. 네. 저는 기억하시다시피 원래 2,000명 증원에서요. 예. 국립대학 총장들이 자율적 결정이라 해가지고 1,400명을 줄었어요. 그다음에 증원 논의를 통일대로 안 갖고 오면 하겠다라고 또 한 번 물러섰어요. 그다음에 통일대 하나 필요 없다. 증원 논의 다시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계속 물러서면 3,000명까지 가면요. 그러면 증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 3,113명까지면.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원상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 같고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약에 계획이 쓴다면 자 2026년도에는 3,113명을 하고 2027년도에는 뭐 몇 명으로 하고 별도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하에 2026년도에 그 명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지만 예. 그렇지 않게 되면 개혁안이 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정부 겨냥해서 친일 공세 계속 펼쳤고요. 여당 괴담 선동이라고 맞받으면서 뜨거운 공방 오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R&D 지원 방식 북한 미달 주민의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 하니까 이걸 막 계엄 괴담으로 몰고 갑니다. 조금만 어떤 그런 게 딱 생기면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운영위입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연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는 게 이 탄핵 국면에서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국회 의석상 야권이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는 의석인데 계속 계엄령 준비서를 제기하는 이유 뭐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당에서는 계엄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게 누구십니까? 대통령 아니십니까?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좀 누군지 모르겠어요. 실체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약하니까 국민들 보고 항전의 의지를 높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21세기에 나올 얘기입니까? 군사독재 시절이나 했던 내용들을 대통령 입으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일이 벌어지는 어떤 사태가 있었다면 그 사태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뭐가 벌어졌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감췄던 조직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엄청난 소요가 발생을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행정력이 마비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열심히 지내고 있는 힘들게 민생고해 속에서 지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항전 의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2016년 소위 국민들이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했을 때 소위 이 계엄에 대한 문구들이 나온 사실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야당에게도 이렇게 이틀막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다 제기하는 겁니다.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예 미연에 방지가 되거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이 얘기를 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걸 보면 먼저 말씀하신 분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어떻게 암약하는지 말씀하시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을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운영위를 보면 계속해서 종일 괴담 공방, 친일 공방 계속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준비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대통령실은 허위라고 얘기했는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의혹도 제기를 했거든요. 어저께 운영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인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하는 것이 하면 안 되는 분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이 들은 경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엄령 문건 말씀하셨지만 그 문건의 재미를 좀 봤잖아요. 부적당 말이지만 그 위에 아무런 그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게 실행력 없는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기합니다. 그때하고 지금 의석 구조가 달라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제적과반의 찬성과반으로 분명히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자, 설명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설명해도 안 들어요. 네. 설득해도 안 듣고 설명해도 안 듣고 논리적으로 해명해도 안 듣습니다. 이거 정치 공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걸 질문이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다그침이고 본인이 국민들이라고 한 말이 선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친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상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암약하고 있다. 반국가 세력이. 그 정보를 아십니까? 야당이? 정보위에 비공개위에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장소가 시기가 그 을지국무회의 때잖아요. 이번 을지훈련은 북한이 침공했을 때를 상정해서 한 거잖아요. 핵무력 침공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세를 한다. 저게 오히려 그게 국가 이익을 위하는 것일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야당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약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지 저희 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으세요? 아니 예를 들면 계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 동일한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당사자가 단정하잖아요. 그런데 암약하는 간첩들이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예를 없을까요? 들면 야당은 거짓말한다고 계속 한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은 그럼 다 진실만 얘기합니까? 네. 아니 국정을 견제하는 것이지. 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침공을 상정해서 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간첩들이 암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에 침공해오면 호응해가지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 말 못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아니 가는데. 군 내부에 2016년도에 그런 문건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태가 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제가 동일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네. 일간지에서 이러이러한 혐의로 누군가 구속됐다, 기소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네.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시죠. 예, 제가 네, 그때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운영위에서의 여야 공방도 뜨거운데 스튜디오 안에서의 두 분의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있죠. 민생입니다. 민생 꼭 챙기는 정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